그러면은 제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국회의장을 통해서 청와대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같이 참여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냉전적인 대결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정부를 모아야 합니다. 다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진 지 30여 년이 지난 그동안 남북관계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중침을 거듭해왔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큰 희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는 아직 뚜렷한 전망이 없고 국제적인 대북제재는 남북 교류 협력을 막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커다란 변화 앞에서 더 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때까지 설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의 불안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나가서 미국을 불안하게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김정은의 가장 절실한 목표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가야 할 길입니다. 북한도 이를 잘 알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게도 필요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변한 모습으로 나올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급증에 걸려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남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당 대표를 참여시켜 거국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획득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남북 외교에서 우리의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그렇습니다. 4.27 남북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은 것으로 잘 알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남북정상의 합의를 초당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해서 제도적 장치를 담보하겠다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준 동의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 요소입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서 구체성에 위협합니다.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입법부가 그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전권을 부여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합의될 때 비준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북 합의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적절히 제시한 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 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준 동의는 추후 비핵화가 진전되고 이후 남북 정상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남북 양측의 의무와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그때 4.27 판문점 선언과 함께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또한 미국이 오랫동안 우려하고 있는 남북 공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미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믿음과 의지를 갖고 나서십시오. 그러나 조급하지 말고 특히 보여주기에 급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북한이 결국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여유를 갖고 임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최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구설수에 오른 발언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 현안 두 가지를 꼽으라면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대책입니다. 청와대 정책의 수장에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어이없는 유체 이탈식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제 장하성 실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감정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 많이 놀랐다는 것 더욱 황당합니다. 작년 7월에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전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2019년 인상률을 결정할 때 속도 조절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서 침묵을 하더니 이제서야 본인도 놀랐다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는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개의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 대해서 심기일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심기일전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곳은 청와대입니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힘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청와대는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5.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하루에 36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사실상 100%의 인재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 원인 또한 사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자살 예방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에 올해 자살 예방과도 신설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2월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만들어졌고 여야 의원 39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자살 시도 예상자에 대한 병원, 학교,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종합적인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께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로서 자살 예방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살 예방 예산이 연 8천억 원대 수준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9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바른미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도 유치원 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상도 유치원 신속 철거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고요.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인데 지금 상도 유치원 바로 철거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건 교수라고 그 상도 유치원 안전점검을 했던 교수도 언급을 했는데요. 상도 유치원 자체도 부실 건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집안이 단층 집안인데 철근을 충분히 박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그 옆에 공사 때문에 무너진 측면도 있지만 유치원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무너진 원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철거를 하면 또 다른 사고를 막는데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일부 철거한 것에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H빔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옆에 박은 다음에 이 유치원 자체가 부실 건축된 것은 아닌지 바로 원인 조사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유치원뿐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 이 건물뿐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많은 건물들이 집안에 원래 안방까지 밑에 있는 안방까지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 꽤 많다는 것이 제가 건축 설계 전문가들한테 최근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증거인멸 즉각 중단하고 부실 건축의 원인부터 조사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청와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린원 사고 원인이 부품 결함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체로 치면 척추인데요. 회전 날개 축의 부품이 영어로는 로터 마스트라고 합니다. 이 결함이 생겨서 부품이 회전 축이 먼저 부서졌고 그래서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지금 중간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품이 마린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온에도 같이 쓰는 부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7월 18일 날, 지난 7월 18일 날 이 사고가 난 직후에 청와대에서 수리온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헬기다 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마린원 전신이 수리온이기 때문에 마린원에도 기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종 미숙이거나 조종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해서 유족들이 그래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헬기 자체에 기체 결함이 가슴 근데 왜 이걸 병사 책임으로 돌리느냐. 그리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는 이 마린원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지금까지 청와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품 결함이고 수리원에도 똑같이 있는 부품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마리논 유족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논 유족들이 청와대에서 보내주는 추석 선물까지도 못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죄인 취급한 청와대가 사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청와대에서 보내준 추석 선물을 다룰 수 있냐. 이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또 거짓말로 받기로 했다라고 좀 거짓말하면서 선물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품 결함으로 밝혀진 이상 마리논 유족들을 모독한 데 대해서 그리고 그 순직자들을 모독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리온도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가동 중단해야 됩니다. 마리논한테 쓰인 부품이 수리온한테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논뿐만 아니라 수리온도 다 지금 리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자료가 하나 오면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네, 이준석 최고. 예, 사실 제가 계속 이제 지도부에 들어온 뒤로 그 대한민국 갈등 요소 중에서 그 남녀 갈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주 말에 남녀 갈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인터넷상에서 관심받던 사건이 결국에는 한 가장의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전 재판부에서 저희보다 많은 어떤 검토와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20만 명이 넘는 그런 국민들이 이에 대해 가지고 청원을 했고 제 생각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양형 기준,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해봤을 때 형량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계속 이제 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증거주의보다는 이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든지 여러 다른 형태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놓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엄중 체벌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폭력범이라는 낙인은 누구에게 씌울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벌금이나 아니면 형량의 적고 많은과 관계없이 성범죄자라는 그런 타이틀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그런 감내해야 될 그런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당장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사법부의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나 이런 문화 같은 것들도 제 생각에 동시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바른미래당이 대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 생각에는 특별 기구를 설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본원이 이쪽. 네.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맞벌이 자영업자 가구 소득 통계를 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기사화를 했는데요. 제목이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이라는 이 제목을 보고 자영업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지는 첫째는 맞벌이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4% 늘었다인데요. 이 4%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늘어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째, 통계청은 맞벌이 자영업자 가구 통계를 언제부터 내왔습니까? 저는 처음 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수치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넣고 빼고 하다가 보니까 맞벌이 자영업자 가구라는 거 나온 거 아닙니까?
부부 자영업자 가구가 수익이 늘었다는 것은 직원 잘라내고 부부가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였다는 거죠. 알바 내보내고 부부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6년 대비 2017년 자영업 폐업자 수도 줄었다고 주장하는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요. 2017년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책정한 6,470원이고요. 금년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지금 신한카드 자영업 가맹점 중에 금년 상반기에 20만 개 지금 폐업했다고 신고 들어왔고요. 18일 국세청에 따르면은 지난해 음식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한 건은 16만 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 거의 92%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집 문 여는 동안에 9집 문 닫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 통계청에게 부탁을 합니다. 맞벌이 자영업자 가구 이런 거 말고요. 자영업자만 모집단으로 해서 2018년 6월 기준 2년치를 분기별로 자영업자 소득 증감률과 자영업자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수를 전 국민에게 또 바른미래당에 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에게도 좀 구합니다.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좋은 통계의 정의는 뭡니까? 장관들이 원하는 입에 맞는 통계입니까? 국민들은 그런 좋은 통계보다는 정확한 통계를 원합니다. 통계청장은 통계 조작으로 폭망한 그리스 교훈을 잘 새기고 제대로 된 통계를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장관, 헌재소장 등 10명의 고위공직자 후보 청문회가 시작하는데요. 청와대는 7대 비리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전부터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은희 정책위의장 말씀하세요. 네, 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담은 국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회의 정치적 지지를 담은 결의안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4.27 판문점 선언과 이에 담긴 14남북 공동선언의 비준동의 요청은 무모한 일이고 국회의 정쟁만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내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준동의는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해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 조치가 없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위한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없는 이런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지금 현재 국민의 안전, 건강, 민생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들이 많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과제, 그리고 규제 혁신으로 경제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입법 과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의 충격,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 심화의 민생 문제, 집값 잡으라고 했더니 집 없는 서민을 잡고 여당 의원이 신규 사업 후보지까지 공개하는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
학교 급식용 케이크로 전국적으로 2,100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드러난 식품 안전 시스템의 구멍 등 중요하고 산적한 현안을 위해서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더 말씀하시고. 제가 자료가 와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병역 비리 관련된 병역 부정에 대한 건데요. 예술요원 병역 부정이 있었다는 그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2016년인데요.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고 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 콩쿠르에는 주니어, 시니어 부분이 있고 시니어 부분에 1등을 해야 됩니다. 이 헬싱키 발레 콩쿠르에도 시니어 부분, 남자 부분, 여자 부분 나눠져 있고 그래서 남자 부분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분 그냥 제가 제이 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제이 모 씨는 공식 시니어 부분 1등 한 게 아니라 번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번외 장려상 명칭이 이게 좀 복잡한데요. 파드대 1등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파드대 1등. 그래서 이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파드대라는 거는 PAS 띄우고 DE 띄우고 DEUX 이게 뭐냐면 고전 2인분란 뜻이에요. 고전 듀엣이에요. 고전 2인분, 클래식 2인분. 그러니까 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그 결승전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고전무하고 현대무로 구성이 돼서 고전무와 현대무의 종합 점수로 1, 2, 3등을 가려요. 그래서 이분은 제이 모 씨는 종합 점수에서는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고 나중에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고전무에서는 잘했다 해서 이제 고전무 1등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전무만 따로 분야가 돼서 1, 2, 3등 있는 게 아니라 끝나고 그 부분이 잘했는데 아까워서 이제 장려상을 준다는 차원에서 준 건데 그래서 이게 공식 1등을 나중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다시 재확인을 해보니까 1등상은 상금이 8,000유로고 장려상은 1,000유로인데 이제 여기 있듯이 이제 1,000유로 상금을 받았어요. 여기 1,000유로 상금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허위 기재한 게 있는데요. 입상일이 6월 2일, 이 대회가 6월 2일 끝납니다. 6월 2일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이 모 씨는 6월 2일 날 수상 발표가 된 것이 아니라 6월 9일 날 따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헬싱키 국제대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추천 원서에는 6월 2일 수상했다고 마치 공식 대회에서 수상한 것처럼. 공식 대회는 이 공식 대회 수상한 그 6월 2일 날 발표하는 건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1등상이 없어요. 이 국제대회가요 1등상이 없기도 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아마도 1등상이 없고 이 친구가 나중에 제이 모 씨가 일주일 뒤에 그 고전무 부분 1등을 했다. 나중에 상을 받아서 혼돈의 소지가 있긴 하나 어쨌든 시니어 부분 종합 1등, 공식 1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상 날짜가 다르고 또 공식 그 헬싱키 대회에서 발표한 수상 날짜도 6월 2일 대회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요 일주일 지난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발레 그쪽 전문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수상일날 수상자 발표를 안 하고 일주일 뒤에 발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
또 이 상을 발표한 내용으로 볼 때 이건 공식 1등이 아니다. 상금 액수로 볼 때도 공식 1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실수한 건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당사자는 어쨌든 뭐 1등 사항이라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보자 이렇게 해서 신청 선의로 받은다면 신청 믿져봐야 본전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국무용협회가 이 군 면제를 받게 해주는 대리 이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한국무용협회가 이게 정식 종목 1등인지 확인하지 않고 1등 입상 확인서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경무청과 문체부가 이거를 일부러 안 한 건지 실수한 건지 한 부분은 뭐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빨리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요. 또 한국무용협회와 이 당사자도 빨리 해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명 상황에 따라서 수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마지막 말씀은 예술 분야가 상당히 부실하게 경영 문제가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낸 게 한 건인데 또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전원이나 단서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제보를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도 말씀 주세요. 제가 정부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기간 회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최근에 상도 유치원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 철거 현장의 사진, 영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메르스 사태가 재현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산동에 커다란 아파트 앞에 집안이 함몰됐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도 유치원 경우만 보더라도 참 저희가 직접 최고위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만 그 저희 눈으로 확인한 현장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고 노는 건물이 10도나 기울어져 있고 그 밑에 땅은 완전히 함몰되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함몰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 발생 5개월 전에 3월에 이미 보고가 됐었고, 또 최근에는 5일날, 그러니까 사고 전날 5일날 유치원이 건물이 기울어진 등이 발생을 해서 긴급 상황을 구청 건축과에 당폐 알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문서로 된 현장 점검 등의 요청을 묵살한 채로 시공자들에게 현장을 확인하라 이런 공문만 보냈다고 합니다. 4일 날에는 건물 내부에 균열이 생겨서 유치원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 구청 담당자는 다른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면서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함몰되고 건물이 기울어진 겁니다. 메르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 환자가 공무항 검역을 그대로 통과하고 2시간 30분가량 이동을 해서 밀접 접촉자가 21명이나 일상 접촉자가 440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겪었었던 메르스 사태 정부에서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온 가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 균열이 생겨서 구청에다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 서류가 일주일 후에나 건설과에 도착을 했고 그 무너지기 전까지 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생각하는지 안전불감증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면 공무원들의 근무 기간이 해이해진 상태, 이것이 더욱더 심각한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실생활, 서민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정책과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정치만을 하니까 국민들의 실생활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이고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근무 상태가 해이해지는 겁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실생활, 국민들의 안전이 정치와 행정의 최고 목표인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른 말씀도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법률위원장의 임호영 변호사, 중앙지법부장 판사를 지내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고 지금 안양 만안구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아주 훌륭하고 또 인지력이 훌륭한 분으로 법조계 평판이 자자합니다. 아울러 대변인의 김사마 수석 대변인 밑에 대변인의 우리 임종철 대변인, 이종철 대변인 계속 일을 하도록 부탁을 했고 수석 부대변인으로 있던 김정화 강남 을위원장이 그렇게 임명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에는 신용현 의원을